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FOMC 이제 결과 내일 새벽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새벽에 반응을 봐도 주식이나 채권이나 여러 가지 자산군별로 좀 시장별로 민감도가 FOMC를 바라보는 그 민감도가 조금 달랐던 것도 같은데 어떤 점 좀 주목하고 계세요? 증시는 무역 합의가 전반적으로 좀 속도감을 내다 보니까 추가적인 무역 통상 정책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된 상황에서 새로운 재료를 찾기 위해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식은 채권 시장은 비교적 이제 통상 정책, 관세발 불확실성,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일부 경감이 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좀 오랜만에 약 10년물 기준으로 9bp 정도 떨어진 4.3% 레벨까지 하향 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크게 움직인 거죠. 네, 그리고 어제 7년물 입찰도 있었는데 지난번 7년물보다는 금리 레벨은 올라갔지만 응찰률, 그러니까 수요가 좀 더 견조해졌다라는 점이 확인된 것들이 투심이 그래도 그동안에 정말 지지부진했었는데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외환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최근에 지난주는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가 가장 중요했지만 지금 이번 주 초반은 유럽이 되는 상황이고, 유럽에서 아무래도 유럽 연합이다 보니까 국가별 온도차가 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 프랑스 쪽에서의 반발이 심한 것들을 고려할 때 미국이 훨씬 더 득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참가자들이 하게 되면서 강달러에 대한 힘들은 좀 더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제 밤뿐만 아니라 어제 낮에도 나왔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상당 부분 좀 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지금 국채 가격 같은 국채 가격이 간밤에 일제히 상승했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왔다는 거고 비교적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했는데 하나가 내일 재무부 QRA, 발행 계획, 국채 발행 계획이 나오는데 이것과 FOMC와 약간 이게 두 개가 다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게 그러면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온 거예요? 네, QRA는 항상 지금 걱정을 하게 하는 요인인데 그래도 이제 지금 금리도 레벨이 높은 상황에 있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을 들어보면은 큰 변화를 주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는 것들은 좀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사실 그간의 말과는 다르지만 바이든 행정부 자네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에 QRA에서 큰 변화를 안 가져다 주는 그런 흐름들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국채 발행 계획이 이제 2년물, 7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얼마나 발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건데 단기채 중심으로 최근에 발행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단기채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려고 한 거 아니냐, 증시 부양용으로 했는데 그 말에 옳고 그름은 정치적인 수사로 보여지고 사실 그렇더라면은 이번에 장기채 발행 비중을 계속 늘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장기채 비중을 늘린 건 맞는데 진짜 미미하기 때문에 그게 유의미하다라고 판단하기엔 다소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게 영향을 미쳤고 이번에 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QRA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금리 레벨이 내려오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영향이 있었다. FOMC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사실 내일 이제 FOMC 결과의 관심도는 그 어느 FOMC보다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지난주에 그렇죠. 연준 방문했던 트럼프 소식이 더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결과를 이번은 그냥 동결이겠거니 하는 게 좀 큰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안 중요한 건 또 아닌 게 9월에 힌트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수준에서 3%포인트 더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기 좀 힘들지만. 그 전망은 금리는 동결이 될 것이고요. 시장에서도 거의 98~9% 금리 동결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왜 금리 동결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직은 소수파의 금리 인하로는 있겠습니다만은 다수파는 금리 동결을 통해서 관세 정책과 기타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추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뭐 자주 하는 말이죠. wait and see 모드를 좀 더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스탠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번 달의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좀 비둘기로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필요하고 지난주에 그 뭐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안전 못 쓰고 이렇게 툭 치면서 금리 좀 내려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 엄청난 비난은 없었잖아요. 맞아요. 되게 그 긁어가는 화면이 상당히 달랐었던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분위기가 뭐 그런 대로 괜찮았다. 네, 생각보다는 평가죠? 괜찮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압박이 없어진 건 전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좀 그 멘트의 그 미묘한 변화의 유무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어제 나온 뉴스에 하면 쿠글러 이사가 파월하고 좀 의견을 궤를 같이 하는 신중한 금리 인하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월러 연준 이사와 보우만 연준 이사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특히 월러 연준 이사는 관세 정책발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회성이다 라는 인식을 내비치면서 고용시장이 비교적 견조한 것 같아도 최근에 좀 미약하게 약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마침 어제 졸츠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는 770만 건 중반이었는데 750만 건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본다면 1년 전에는 800만에서 830만 건 사이였던 것들이 어느새 한 7, 80만 건 이상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구인구직 건수가.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 말에 어느 정도의 근거로서는 작용할 수 있는데 다수를 설득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이 나왔을 때 9월 달로 인하로 가는 과정들의 힌트가 명확하게 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자 비용이 미국의 이자 비용이 너무나 막대해. 금리를 내려야지. 지금 경제적으로도 좋은 상황이고 내릴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되는데 왜 안 내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라면 파월 의장의 주장은 관세 영향이 이렇게 지나갈 것 같지가 않은데 여름 지나면서 뭔가 좀 나올 수 있어서 좀 신중해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파월 의장이 가장 걱정하는 건 물가인가요? 네, 물가입니다. 확실한 것은 물가라고 봐야 되겠고 그 엔데믹 때 하이 인플레이션에 대응도 좀 늦었었고 물가는 한번 그 알라딘에서 나오듯이 요술램프에서 나오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 연준의 교훈들을 통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사실 시장 참가자와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제 뭐 컨퍼런스 보도 소비자 기대 심리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CPI, PPI, PC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이게 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 심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뉴욕 페드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후 소비자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0%, 전월 대비 0.2%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3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동일했거든요. 이게 2% 후반에서 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의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7월이 2.79%였는데요. 대선 직전이 2.26%였습니다. 약 0.5%포인트 정도 올라간 상황에 있죠.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인플레이션 불안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OY라고 5년 후에 향후 5년 인플레이션율, 중장기적인 시장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 2.4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상호관세 유예 뭐 이렇게 될 때가 2.05%였으니까 0.35%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에 의해서 오른다 안 오른다가 아니라 관세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연준이 물가 전망치를 올리는 것처럼
중장기적이든 단기든 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마침 오늘 IMF가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네.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0이었다가 종전에 네. 0.8로 낮췄는데 우리나라 외에 이제 주요 선진국들은 좀 올린 데가 많아요. 특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1.9, 내년 2.0 네. 견조하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서 미국 경제 괜찮잖아. 왜 안 내려라는 게 또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럼 내일 만약에 비둘기적으로 평가된다면 네. 어떤 멘트들이 좀 나오면 어떤 뉘앙스가 나오면 오늘 FOMC 연준 파월 의장이 좀 비둘기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올까요? 첫 번째는 네. 물가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 고용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대부분 이제 솔리드 페이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구가 변화된다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에 있어서 다소 고용 시장이 조금 그때 타이트했던 수급이나 이러한 상황들이 조금 변화하고 있다. 즉 이거는 고용이 안 좋다가 아니라 고용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대응을 달리할 수 있어라는 신호로 해석될 때 가장 비둘기가 될 것이고 관세발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해서 바로 7월인데 지금 이제 8월 1일까지 러트닝 상무부 장관이 다 끝내겠다라고 한 건 아직 본격적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발언들은 크게 파월의 입장에서 시장이 생각하는 도비시한 발언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고 지켜봐야 되겠다. 관세는 이럴 가능성이 좀 아직은 높군요. 네, 또 잘 모르겠다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에 대한 얘기 내일 이 시간에 또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미리 어떤 부분 좀 포인트 맞춰봐야 되는지 팀장님께 여쭤봤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였죠. 장 초반에 우리 시장이 좀 흔들렸던 것 중에 이제 네.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게 이 세제 개편안 정부가 마무리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 거래에 관련된 과세 당연히 네. 관심 많으실 텐데 윤석열 정부 때 완화했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좀 강화하려고 한다. 뭐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50억 원에서 10억 원, 이제 네. 10억 원도 대주주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거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뭔지 뭐 이런 부분 네. 짚어주세요. 일단 네. 이제 대주주의 입장에 네. 있어서는 대주주로 분류가 되게 되면 코스피 0.1% 또는 10억 원, 뭐 지금 50억 원이지만 이런 기준들이 있게 되는데 대주주는 주식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네. 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과세 표준으로 잡히게 되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네. 반면에 소액주주,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 분들은 증권 거래를 할 때 거래세에 대한 부분들은 내게 되지만 차익을 실현했을 때의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 내고 장 외의 경우에는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금융 그 투자 협회에서 운영하는 OTC 마켓에서 이제 장외 시장에서는 소액 주주는 비상장 주식이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액 주주들은 요즘에 해외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 투자는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한 차익은 항상 종소세 신고하실 때 250만 원 넘느냐 안 넘느냐 하는 것처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는 발생을 한다. 근데 그 과세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윤석열 전 정부 때 좀 올라갔는데 다시 10억 원으로 내려간다라면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 넓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세수 확보에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고 현 정부의 정권은 민주당 정권은 지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권에 있어서의 그러한 부분들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였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언급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네. 반면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 같은 네. 경우는 10억 원으로 되면 안 된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14억 원인데 어떻게 서울 주택 한 채보다 낮은 10억 원이 양도세, 과세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고 설득을 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비교 얘기가 그거죠. 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얼마인데 네. 왜 10억 원이 대주주가 됐냐 뭐 이런 네,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게다가 코스피를 이제 살리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를 한다는 게 기조잖아요. 네. 맞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사실 뭐 네. 성격은 다르지만 네. 이제 비교하기는 좀 상당히 좀 용이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뭐 설득력이 이게 꼭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설득력이 있으면 와닿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자산 시장이나 우리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뭐 상향이든 하향이든 뭐 그 세제에 관련된 부분이나 국가 살림살이나 뭐 정치적인 이유들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 금액 과세에 대한 금액 기준을 국민 경제, 국내 경제의 규모의 확장과 좀 맞추어서 좀 보폭을 같이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법인세율을 24%에서 25%로 네. 그리고 대주주 기준은 50억에서 10억 원으로 이제 공식화했다. 이런 네. 얘기 가지고 지금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몇 명 정도가 더 양도세를 내게 될까 뭐 이런 것도 좀 나온 게 있을까요?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좀 궁금해서 네. 찾아봤는데 네.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네. 부분이어서 사실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우리가 추측컨대 10억 원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매도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좀 우려를 할 수 있겠죠. 사실 50억 원 이상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투자에 대한 그 지속성을 좀 더 가지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액을 낮춰버리게 되면은 이게 단기 투자일지 중장기 투자일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죠.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결제일 기준으로 2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25일 전후부터는 매도 물량의 압박 출회 가능성이 상당 부분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소액 주주로 생각되는 대주주가 많은 종목들의 가격 변동성은 연말 연시에 더 커질 수 있는 측면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국내 세수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네. 법인세 워낙에 그 의무 지출의 비중이 늘다 보니까 재량 지출에 대한 니즈도 많은데다가 의무 지출은 계속 고령화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법인세 경상이익이 작아졌기 때문에 어렵고요. 부가가치세 내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득세에 대한 부분인데 근로소득세를 건드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미 근로소득세가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산시장에 양도소득세가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서울 중심의 소득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거래량이 부동산 화랑기 때보다는 아주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차익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유가증권 시장으로 시선이 쏠리게 되는데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코스피를 올리겠다. 머니무브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좀 세제하고 맞지 않는 측면들이 시장 참가자로 하여금 되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지금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소위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식을 갖고 있을 메리트가 좀 떨어져서 동력이 없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부자 고액 자산가들은 세후 수익률을 가장 중시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머니무브에 있어서 부동산 자산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세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속보로 전해지는 내용들 보니까 구윤철 부총리와 뭐 김정관 회장 등 뭐 러트닉 장관과 2시간여 통상 협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29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 얘기 좀 해볼까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 왜냐하면 실적으로도 이미 관세 영향이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게 네. 현대차 그룹 이제 3사인데 현대차 삼형제,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관세 비용 모두 합쳐서 2분기에 1조 6,760억 원 관세 비용이 발생했다. 네. 이게 분기예요, 분기. 분기당 1조 6천억 원이 넘었다. 이거 굉장히 큰 부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2분기는 네. 아직 관세가 실효적으로 완벽하게 실행이 되었다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은 관세에 대한 대응 필요했었고요. 또한 그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각 경쟁사들의 그 인센티브 지급액 수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현대 기아차도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판매 대수 늘고 고부가 가치 차종의 판매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증대와 대조적으로 영업이익단에서는 동기 대비 15에서 20% 초반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진이 떨어졌다라는 네. 거죠. 여전히 국내 현기차의 마진율은 높은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지만 그동안에 이런 누려왔었던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었던 부분들이 이런 대외 정책발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 2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3분기인데 3분기에 만약에 관세율이 지금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15%대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면은 약 5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다. 지금 2분기에 약 1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2배 반, 3배 정도에 대한 관세에 대한 노출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뉴스도 9시 뉴스만 보시더라도 관세 뉴스가 제일 메인이거든요. 이 제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고 우리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필사적으로 그렇죠. 막아야 되는 상황에 있고 미국은 이제 이를 토대로 관세율도 높이거나 투자를 더 유치하거나 그리고 농축산물, 디지털 개방. 플랫폼 네. 이러한 개방을 더 적극적으로 네.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소 그러니까 15%까지는 낮춰야 된다. 네, 일본하고 네. 동일하게 네.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일단 경쟁국과는 네. 동일한 수준까지는 맞습니다. 최소 맞춰야 된다라는 네. 게 일단 그런 부분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기증권 리서치센터 신월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